내가 알 바 아니야. 재벌그룹 회장 한정우는 전처의 실종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버린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한정우는 자기도 모르게 전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곰팡이 냄새 속에서 한정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서랍장 위의 영정 사진과 작은 유골함이었습니다. 영정 속 19살 소녀의 눈매는 자기와 똑같았습니다. 한정우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7살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12년을 싸우다 죽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골함 뒤에서 발견한 전처의 마지막 편지 한 줄이 한정우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이틀 앞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본사 40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한정우는 넓은 책상 위에 펼쳐놓은 기념사 초안을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오태식이 노크 2번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은평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우는 초안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라는 분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중인데 실종자 거주지에서 회장님 성함이 적힌 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확인 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한정우의 펜이 멈췄습니다. 서윤아. 20년 동안 입 밖에 꺼내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한정우는 펜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오태식이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편지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실종자의 딸 사망신고서에 아버지로 적힌 이름이 회장님과 같다고 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펜 뚜껑이 눌렸죠. 이혼 후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실밥처럼 풀려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 쪽에 전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오태식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한정우가 서윤아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20년 전 법원 조정실에서였습니다. 32살이던 한정우는 재벌가 딸 최수영과의 재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한성건설을 한성그룹으로 키울 발판이 필요했고 신하그룹과의 지분 동맹이 그 열쇠였습니다. 조정실에서 서윤아는 양육비도 위자료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내가 키우겠습니다. 29, 대학도 중퇴한 상태에서 5살배기 딸을 안고 선 서윤아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정우의 변호사가 양육권 다툼으로 가면 아이한테 더 해롭다는 말로 서윤아를 짓눌렀고 서윤아는 법률적으로 싸울 돈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이혼 뒤 한정우는 딸 서영의 존재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재혼 초기 최수연의 친정 신하그룹과 지분 동맹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전 결혼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야 했습니다. 세무팀이나 법률팀이 가족관계를 점검할 때마다 한정우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전원관계권은 언급하지 마. 시간이 흐르자 딸에 대한 생각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워버렸습니다. 20년간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재계 인사 500여 명이 대연회장을 가득 채운 자리에서 한정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입을 떠나는 순간
서윤아의 실종 소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죠. 객석의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한정우 자신은 알았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한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마지막 주소가 어디였나? 오태식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주소를 읽었습니다. 은평구 외곽 응암동 삼거리 지나서 골목 안쪽 반지하입니다. 한정우는 전화를 끊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방향 바꿔? 은평구 응암동.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한정우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한정우 자신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 반지하 단칸방의 녹슨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문을 밀자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방 안에는 가구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 낡은 서랍장 하나, 바닥에 깔린 접이식 매트리스가 전부였죠. 재벌그룹 회장인 한정우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궁핍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서랍장 위였습니다. 낡은 영정사진 하나와 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유골함. 영정 속 소녀는 19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정우는 사진 속 소녀의 얼굴에서 자기 눈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아의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골함 옆에 사망신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영, 사망일 2019년 3월 14일,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합병증. 서랍장 뒤편 벽 한 면에는 수년간의 병원 기록과 약봉투, 수십 장의 검사 결과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딸이 7살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12년을 싸웠다는 사실을 한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마주했습니다. 한정우는 딸이 아프다는 사실을 이혼 뒤 단 한 번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서윤아가 연락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한정우 자신이 비서실에 내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원 관계권은 일체 접수하지 마. 설령 서윤아가 연락을 시도했더라도 비서실 단계에서 막혔을 겁니다. 그 지시가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한정우는 이 순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벽면의 진료 기록 날짜를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병이 나았다가 다시 찾아오기를 4번이나 반복했다는 기록이 보였습니다. 그 12년 동안 자기는 한성그룹을 재계 20위에서 10위로 끌어올리며 성공만 쫓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방을 나서려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서영이가 처음으로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넘길수록 서윤아의 삶이 처절하게 펼쳐졌습니다. 새벽 4시에 수산시장으로 나가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딸 곁을 지켰습니다. 한정우를 원망하는 글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이 낫기를 바라는 기도만 되풀이되고 있었죠. 서영이 12살이던 해의 기록에서 한정우의 눈이 멈췄습니다. 서윤아가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신장 매매까지 알아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복지사가 말려서 포기했다고 적혀 있었고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흐릿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몸이 다 팔려도 서영이만 낫는다면. 영정사진 옆에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영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다음에 태어나면 아프지 않은 딸로 태어날게. 편지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빠도 미워하지 마. 아빠도 분명 외로울 거야. 한정우는 방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서랍장이 유골함 뒤편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정우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경찰이 사본을 확보한 뒤 원본을 제자리에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나도 서영이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를 찾아라.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 경찰이든 사설탐정이든 다 동원해.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은평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겠다. 수색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한정우는 담당 수사관의 입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전통시장 반찬가게 사장 박순덕이었습니다. 서윤아와 2달간 연락이 끊기자 박순덕이 직접 반지하방을 찾아갔고 이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신고 당시 박순덕의 진술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신고 안 하면 아무도 이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한정우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인생이 자기가 눈을 돌린 20년 동안 처절한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한정우는 경찰서 계단 위에 선 채 삼켰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다음 날 아침 한정우는 오태식에게 서윤아의 실종 전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은평구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고급 승용차가 멈추자 지나가던 상인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한정우가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반찬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자 앞치마를 두른 박순덕이 반찬통 뚜껑을 닫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덕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한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반찬통을 탁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 인간이야? 한정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순덕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신고한 사건에 이제 와서 뭐하러 나타난 거야?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순덕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아가 이 시장에서 7년을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그 돈이 전부 어디 갔는지 알아? 딸내미 항암 치료비로 다 들어갔어.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졌는데 찬물에 반찬 재료를 씻다가 손이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났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주사 맞는 것보단 안 아프다고 웃더라고. 박순덕이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치료비가 밀려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할 때마다 시장 사람들이 돈 모았어. 10,000원, 20,000원씩. 당신이 골프장에서 한 달에 쓰는 돈이면 이 사람 1년치 치료비였을 거야. 한정우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가 자주 가던 곳,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박순덕이 코웃음을 치듯 숨을 내쉬었지만 곧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떠난 뒤로 사람이 확 변했어. 시장 일은 하긴 했는데 말을 안 했어. 살도 계속 빠지고. 박순덕이 가게 안으로 돌아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실종되기 2달 전부터는
가게에도 안 나왔어. 내가 집에 찾아갔더니 서영이 영정 사진만 보고 앉아 있더라고. 내가 밥 좀 먹으라고 했더니 그 말만 하더라.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서영이 없으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박순덕이 고개를 돌려 한정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데려간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 그 사람한테 남은 게 딸 하나뿐이었는데 그 하나마저 없어졌으니 무슨 힘으로 버텨? 한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장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한정우의 자택에서는 최수연이 남편의 비서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비서 홍주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은평구 반지하 주소지, 오늘 오전 은평구 전통시장. 전처 거주지와 전처 직장이었던 곳입니다. 최수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 동선 전부 보고해. 하루도 빠지지 말고. 홍주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수연이 경계하는 이유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신하그룹이 한성그룹 지분 18%를 쥐고 있었고 한정우와의 혼인이 그 지분 동맹의 뿌리였습니다. 전처가 다시 나타나면 지분 구조가 흔들리고 아들 재민의 후계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아들 한재민을 불러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처 찾아다니고 있어.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재민이 다리를 꼬며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실종이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 갑자기 움직이느냐는 거야. 재민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한정우는 한성그룹 핵심 계열사 대표 자리를 외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적이 있었죠. 아들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민은 그 기억을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최수연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움직일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최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편 한정우는 서윤아가 딸의 투병 시절 다녔던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병동을 수소문한 끝에 당시 수간호사였던 이수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서윤아를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1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병한 보호자는 처음이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병원 로비에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병실로 올라오시곤 했죠.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골수 이식은 시도했습니까? 이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렸어요. 자기 골수를 달라고. 근데 적합도가 맞지 않았어요. 이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쪽 골수가 맞을 수도 있다고. 그때 어머니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정우의 목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절대 연락 안 한다고 했어요. 딱 잘라서요. 이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남골수로 이식을 했는데 이식 뒤에 합병증이 와서 결국 이수진이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골수가 답이었을지는 저도 장담 못해요. 하지만 시도조차 못한 게 그 어머니한테 평생 한이 되었을 거예요. 한정우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비서실에 내린 지시, 전원 관계건은 일체 접수하지 마. 서윤아가 만에 하나 연락을 시도했더라도 비서실이 막았을 겁니다. 자기가 딸을 2번 죽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한정우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다가
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이 장례는 누가 치렀나? 오태식이 확인한 바로는 서윤아에게 장례 비용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지팀의 도움으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고 납골당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유골함을 집 서랍장 위에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한정우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라 유골함을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오태식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유골함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찰 봉안당에 임시로 모시는 절차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택 서재에서 한정우는 반지하 방에서 가져온 서윤아의 일기장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최수연이 들어와 일기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에 끝난 일에 왜 이래? 한정우가 대답하지 않자 최수연이 일기장에 손을 뻗었습니다. 한정우가 일기장 위에 손을 얹어 막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더 이상 묻지 마. 최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정우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수연은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최수연이 나간 뒤 오태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사 협조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서윤아 씨는 실종 2달 전부터 시장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자택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찍힌 뒤 서울역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어디로 갔나? 교통카드 기록으로 강릉행 기차를 탄 게 확인됩니다. 강릉역에서 내린 뒤로는 아직 행적이 안 잡히고 있어서 수사 범위를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넓혀야 합니다. 한정우는 서윤아의 미발송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서영이에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강원도행과 그 문장을 잇자 서윤아가 딸과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향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정우는 일기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영이 투병 중에 한 마리 적힌 대목이 있었습니다. 양양 바닷가에서 엄마랑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 서윤아가 서영에게 딱 한 번 양양 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오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수색 지역을 강릉에서 양양, 속초까지 좁혀 사설 탐정도 추가로 붙여. 이 과정에서 한정우의 신분이 시장 상인 일부와 경찰 관계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20년 전 버린 전철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죠. 한정우가 바깥을 뛰어다니는 동안 최수연은 홍주영이 올린 동선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최수연은 곧바로 그룹 재무팀장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비서실 특수 경비 집행 기록 좀 봐줘요. 비공식으로. 재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언론에 흘러가면 그룹 주가는 물론 자신의 후계 구도까지 타격을 받는다고 판단한 재민은 최수연과 함께 한성그룹 고문 변호사 진상철을 긴급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진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회장님의 개인 행동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나오면 이사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깁니다. 최수연이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한정우가 수색에 매달린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태식이 회장실 문을 열자마자 숨을 고르며 보고했습니다. 사설탐정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릉역 인근 택시 배차 기록을 역추적했는데 서윤아 씨가 강릉역에서 택시를 타고 속초 방면으로 이동한 흔적이 잡혔습니다.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속초 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건데
8개월 전에 속초 외곽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쓰러진 채 발견된 신원 미상의 60대 여성이 지금 속초 시립요양시설에 있다고 합니다. 한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바로 속초로 간다. 한정우가 외투를 집어들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오태식이 한정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그 전에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태식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최수연 여사 측 사회이사 세 분이 올린 건데 회장님의 장기간 경영 공백과 개인 행보가 그룹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경영 일선에서 자진 사퇴하라는 내용입니다. 한정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수연이가 이사들을 만났나? 지난 열흘간 사회이사들을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서 사전에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쌓아 올린 회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현실과 서윤아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동시에 목을 조여왔습니다. 한정우는 변호사 진우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사퇴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 진우현이 즉시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권고일 뿐이고 회장님이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한정우는 전화를 끊고 오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회 대응은 네가 맡아. 나는 속초로 간다. 속초 시립요양시설에 도착한 한정우를 시설 원장 김명호가 맞았습니다. 김명호는 접견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8개월 전 속초 외곽 7번 국도에서 새벽에 도로 위를 걷다가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머리뼈가 깨지고 뇌에 큰 충격을 받아서 3주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자기 이름도 과거도 가족도 전부 기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신분증이나 소지품은 없었습니까? 아무것도요. 지갑, 신분증, 전화기 전부 없었고 지문 조회를 해봤는데 전과 기록이 없어서 신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법에 따라 긴급보호 절차로 임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호가 한정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면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분이 낯선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니까 그 점만 유의해 주십시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 의자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반쯤 섞여 있었고 볼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기억하는 서윤아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한정우가 한 걸음 다가서자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한정우의 눈이 여자의 손에 멈췄습니다. 여자가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할 때 나오는 그 습관. 결혼 시절 한정우가 매일 보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한정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얼굴과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외면한 세월의 무게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아 씨. 서윤아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당겼습니다.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자기소개도 하지 못한 채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정우는 시설 측에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과 유전자 대조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속초경찰서와 은평경찰서를 연결해서 서윤아의 실종 사건과 이곳 무연고 여성건을 하나로 합치는 절차도 밟기 시작했습니다. 김명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개월간 이분을 돌본 건 저희 시설입니다. 법적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함부로 다른 곳에 보내거나 넘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정우는 이혼한 전 남편이라는 자신의 위치가 보호자로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서윤아를 서울의 전문 병원으로 옮기려면 법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얻어야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재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수연의 지시를 받은 재민이 그룹 재무팀장을 만나 한정우 명예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서실 특수 경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설 탐정 비용은 한정우의 개인 카드로 결제된 것이 확인됐지만 속초 출장의 회사 차량과 비서실 경비 일부가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민이 자료를 최수연과 고문 변호사 진상철에게 넘겼습니다. 진상철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작아서 법적으로 공격하기엔 부족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 겁니다. 증거를 계속 모으십시오. 진상철은 한정우에게 불리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에 머무르며 매일 요양시설을 찾는 한정우에게 시설 담당 간병인 유정미가 다가왔습니다. 저분이요, 기억은 없는데 밤마다 꿈에서 같은 이름을 부르세요. 한정우가 유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아, 서영아 하면서 우세요. 매일 밤이요. 한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는 잊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정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시설 작업실에서 다른 건 손도 안 대시는데 크레파스만 잡으면 꽃 그림을 그리세요. 같은 그림을 계속요. 유정미가 그림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정우는 반지하방 벽에 붙어있던 딸 서영의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색감이 닮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2주 만에 나왔습니다. 사망한 딸 한서영의 기록에 적힌 어머니 정보와 요양시설 여성의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서윤아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고 은평경찰서와 속초경찰서는 실종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정우는 가정법원 속초지원에 서윤아의 후견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임시 후견인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서윤아가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고 기억을 잃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서윤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한정우는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했습니다. 서윤아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딸 한서영도 사망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에게는 법적 가족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정우의 시선이 서류 한 곳에 멈췄습니다. 딸의 이름이 한서영이었습니다. 서윤아는 이혼 뒤에도 딸의 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정우라는 아버지의 성을 딸에게 그대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한 채 목이 메었습니다. 정식 후견 심판에는 몇 달이 걸렸고 법원이 지정하는 정밀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2주에서 3주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정우는 속초와 서울을 오가며 법원 절차와 이사회 대응을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사회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성그룹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8%나 떨어졌습니다. 재계 언론마다 한성그룹 내홍, 회장 리더십 흔들려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중립을 지키던 사회이사 일부가 최수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연은 주요 주주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회장이 판단력을 잃었어요. 그룹을 지키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아버지 직무정지를 정식으로 올린다. 직무정지가 되면 직무대행이 필요한데 정관의 근거가 되는지 진상철 변호사한테 확인해. 내 이름으로. 재민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속초 요양시설 면회실에서 한정우는 잠든 서윤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반드시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사회표가 하나둘 최수연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재민은 대학 동기 윤기현을 통해 리조트 사업 투자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넣고 3주가 지났습니다. 가정법원 속초지원에서 신문 날짜가 잡힌 전날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법원 근처 숙소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한정우의 이름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한서영이 아버지 되시나요? 한정우가 서류에서 손을 떼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강미영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 도윤이가 서영이랑 같은 병동에서 1년 동안 함께 치료를 받았어요. 강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정우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하고 서영이 어머니가 같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거의 매일 만났어요. 서로 아이들 번갈아 봐주기도 하고요. 도윤이는 이식이 잘 돼서 지금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데 서영이 소식 듣고 한동안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서영이를 기억하십니까? 강미영이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그림이 없어 5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같은 병동 아이들한테 직접 그려서 선물했어요. 도윤이한테 보내온 엽서를 제가 항상 갖고 다녀요. 강미영이 엽서를 한 장씩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꽃 그림, 바다 그림, 강아지 그림이 아이의 손끝에서 나온 밝은 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시선이 마지막 엽서에서 멈췄습니다. 꽃밭 위에 3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그림 아래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한정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강미영이 엽서를 한정우 쪽으로 밀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이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아빠 이야기를 물어보면 항상 같은 말만 했대요.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서영이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 했어요. 한정우는 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미움받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이 아이는 만나본 적도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꽃밭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정우는 엽서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남긴 따뜻함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섰습니다. 다음 날 신문 기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한정우는 판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사업을 키우겠다는 욕심으로 아내와 어린 딸을 버렸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아에게는 지금 법적 가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을 잃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정우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후견인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시작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법원은 서윤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점, 기억을 잃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한정우 외에 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다는 현실까지 고려하여 임시 처분으로 한정우를 서윤아의 임시 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정식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 자격이며 6개월마다 보고서를 내고 재산에 관한 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숙여 수락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들고 속초시립 요양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김명호가 결정문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쪽 전문 병원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죠. 분당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명호가 간병인 유정미를 불렀습니다. 유정미 씨, 서울까지 동행해서 인수인계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유정미가 서윤아의 병실 쪽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울 분당 재활병원으로 옮겨진 서윤아를 맡은 신경과 전문의 정혜원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뇌 손상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행히 완전히 망가진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어요.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 익숙한 냄새나 소리, 사진 같은 것을 꾸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불안하면 기억은 더 다칩니다. 한정우는 병원과 의논해서 서윤아의 병실을 햇빛이 잘 드는 남양 1인실로 잡았습니다. 속초에서 따라온 유정미를 전담 간병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서윤아에게 유일하게 익숙한 사람이 유정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정우도 매일 오전 면회 시간에 맞춰 병실을 찾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곁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2주 동안 서윤아는 한정우가 올 때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계심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아가 고개를 살짝 돌려 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서윤아가 먼저 누군가를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정미가 복도에서 한정우에게 귀띔했습니다. 이분이 시설에 온 뒤로 처음이에요. 스스로 누군가를 쳐다본 건. 한정우는 딸 서영의 그림 엽서를 액자에 넣어 서윤아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액자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혜원이 한정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에 관련된 기억이 먼저 돌아오는 겁니다. 머리로는 모르지만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정우의 부탁으로 강미영이 아들 도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서영과 함께 찍은 병동 시절 사진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서윤아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정혜원이 한정우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정우는 서영의 일기장에 기록된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처음 걸음마를 뗀 은평구 공원, 서윤아가 딸을 데리고 자주 갔던 북한산 입구의 분식집, 병원 근처 벚꽃길. 사진을 찍어와서 서윤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미세하게 반응했고 어떤 사진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최수연이 주요 주주들과 비공식 모임을 잡아 임시 이사회 소집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아버지가 빠진 틈을 타서 리조트 사업 투자안을 이사회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재민이 접촉한 리조트 시행사 대표 윤기현은 재민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이었지만 재민은 윤기현의 사업 실력만 믿고 다른 속셈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정우는 그룹 경영과 서윤아 간병 사이에서 몸이 두 동강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함께한 오태식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꺼냈습니다. 태식아, 내가 인생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오태식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씨 병원 일정이랑 법원 서류는 제가 맡겠습니다. 회장님은 이사회 쪽에 집중하십시오. 한정우가 오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태식이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잘하는 겁니다. 재활치료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작업치료 시간에 서윤아가 크레파스를 잡고 무의식적으로 꽃밭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도와 색감이 딸 서영의 그림 엽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서 담당 치료사가 한정우를 급히 불렀습니다. 한정우는 서윤아의 그림을 바라보며 딸의 그림 솜씨가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혜원이 한정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 무의식 깊은 곳에서 딸과의 연결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면회 6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정우가 가져온 북한산 벚꽃길 사진을 서윤아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서윤아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벚꽃? 서영이가 좋아했어. 한정우의 숨이 멈췄습니다. 서윤아가 기억을 바탕으로 또렷한 문장을 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혜원이 한정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기억을 자극하는 치료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기억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도 함께 올 겁니다. 마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아가 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한정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기억해. 같은 시각 서울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재민이 임시 이사회 소집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안건 목록에는 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체제 전환이 올라가 있었고 직무대행 후보란에는 재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병원을 나서며 오태식에게서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윤아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이 시점에 서울을 비울 수 없었고 회사를 빼앗길 수도 없었습니다. 재활치료 석 달째였습니다. 서윤아의 기억은 마음이 깊이 새긴 순서대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딸 서영의 이름과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통시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생선 비린내, 새벽 찬바람, 반찬통을 나르던 손의 감촉. 박순덕의 이름과 얼굴까지 떠올렸습니다. 정혜원이 한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기억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딸의 죽음과 그 이유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가장 늦게 풀어놓을 겁니다. 그 기억이 터지는 순간 충격이 매우 클 수 있어요. 정혜원이 한정우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정신건강 쪽 상담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아가 기억을 되찾을 때마다 한정우는 곁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윤아가 시장에서 순떡 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라고 중얼거리면 한정우는 박순덕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면회 때 맞다, 순덕 씨가 그랬다고 했다고 말해주면 서윤아는 자기 기억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오태식의 도움으로 딸 서영이 생전에 운영했던 온라인 그림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서영이의 꽃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매주 한 점씩 올린 수채화 50여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마다 짧은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웃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병원 창문으로 벚꽃이 보여요. 내년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남긴 응원 댓글과 서영이 떠난 뒤 올라온 추모 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서영의 그림 전체를 크게 인쇄해서 서윤아의 병실에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서윤아가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서영이가 항암 3번째 받을 때 그린 거야. 그때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도 웃으면서 그렸어. 구체적인 시점까지 기억해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을 매개로 한 조심스러운 신뢰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정혜원이 경고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은 어느 오전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아가 한정우의 얼굴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의 눈매에서 딸 서영의 눈매를 발견한 순간 서윤아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서윤아가 침대 옆 물컵을 집어 한정우에게 던졌습니다. 물이 한정우의 얼굴과 가슴에 쏟아졌습니다. 서윤아는 탁자 위 물건들을 바닥에 쓸어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자 키웠어. 혼자 간병했어. 혼자 장례 치렀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잖아. 한정우는 물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윤아의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서윤아는 이후 사흘간 한정우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병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정미가 한정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주무세요. 서영이 그림을 벽에서 떼서 품에 안고 밤새 혼잣말을 하세요. 정혜원은 과거의 상처가 한꺼번에 의식으로 밀려오는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해 위험을 고려해 간호사가 24시간 서윤아를 지켜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서윤아가 유정미에게 서랍에서 딸의 일기장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서영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면 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나흘째 아침 유정미가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회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서윤아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못해. 근데 서영이 이야기는 듣겠어. 한정우는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딸의 그림 엽서, 온라인 계정에 남긴 글, 강미영과 도윤이 전한 말, 수간호사 이수진의 이야기. 서윤아는 자기가 쓰러진 뒤에도 딸의 흔적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다.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 서윤아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한정우를 보았습니다. 서영이가 원했을 거야. 한정우는 재단 설립 자금으로 자기 개인명의 주식 일부를 파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매각 전에 공인회계사를 통해 자산 확인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돈이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매각 대금 300억 원이 개인 통장에 들어온 뒤 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서영의 꽃밭 재단이 공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서윤아, 이사의 강미영과 간호사 이수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비를 돕는 일과 병을 이겨낸 아이들에게 예술 장학금을 주는 일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행사에서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서윤아가 소아암을 이겨낸 12살 여자아이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서윤아에게 직접 그린 꽃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서영이 언니 그림을 보고 저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행사장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순덕도 시장 상인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서윤아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서윤아가 박순덕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행사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정우가 운전대를 잡은 채 답했습니다. 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 직후부터 최수연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최수연은 한정우가 주식을 팔 때 사용한 개인 증권 통장과 과거 그룹법인 통장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간 기록이 있다는 점을 잡아냈습니다. 최수연이 고문 변호사 진상철에게 지시했습니다. 개인 돈이랑 회사 돈이 섞여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그걸로 고발장을 써. 진상철은 한정우의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 사이 과거 거래 기록에서 월급이나 배당금을 받은 정당한 맥락을 일부러 빼고 금액만 늘어놓았습니다. 돈이 뒤섞여 있다는 인상을 최대한 키운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수연이 자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발장 접수해. 빨리. 그리고 재민이한테 이사회 소집 서두르라고 해. 고발로 묶어놓고 이사회에서 끝내는 거야. 재단 행사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2주 뒤였습니다. 자택 서재로 돌아온 한정우에게 오태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최수연 여사가 서울중앙지검에 회장님을 고발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입니다. 동시에 재민 씨가 다음 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직무정지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재민이 리조트 사업 자료 전부 준비해라. 검찰 고발장이 접수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2명이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출석 요구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정우는 변호사 진우연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출석 일정을 일주일 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일 뒤 임시 이사회에 내가 직접 나간다. 임시 이사회 당일이었습니다. 대회의실에 이사 11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수연 측이 상정한 안건은 단순한 해임이 아니었습니다. 경영 판단 능력 부재에 따른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체제 전환. 직무대행 후보에는 재민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최수연 측 사회이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발당한 분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회이사 2명이 동조했습니다. 발언권 제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한정우의 입은 막혔습니다. 직무정지안이 올라갔습니다. 찬성 7, 반대 4. 한정우는 자기가 30년간 세운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재민이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태식 비서실장 해임해. 오태식은 순순히 비서실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해임되기 전 비서실장으로서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재민의 리조트 사업 관련 핵심 서류, 윤기현 시행사와의 계약서, 자금 이체 기록, 재민과 윤기현의 통화 녹취, 개인 저장소와 공증사무소에 이중으로 백업을 마친 뒤였습니다. 오태식은 비서실을 떠나면서도 한정우와의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한정우의 직무정지와 검찰 고발 소식이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재벌 회장, 전처에게 회사 돈 수백억 유용 의혹.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첫 화면을 도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서윤아의 과거 사진과 반지하방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최수연의 개인 비서 홍주영이 최수연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에 자료를 흘린 결과였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 유정미를 통해 뉴스를 접한 서윤아는 자기 얼굴 사진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지하방 사진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궁핍한 삶이 온 나라에 드러난 수치심과 한정우가 자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윤아는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재활치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커튼을 치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혜원이 긴급하게 정신건강 쪽 전문의에게 같이 진료를 부탁하면서 한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한테 가장 나쁜 건 바깥 소식입니다. 뉴스를 완전히 차단하시고 당분간은 환자가 먼저 만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유정미가 병실에서 나와 한정우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내가 다시 사라지면 다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는 한정우의 면회를 완전히 거부하고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한정우는 닫힌 문 앞에 서서 쪽지 한 장을 접어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 싸움이 있다. 이기고 돌아오겠다. 서영이의 재단은 반드시 지키겠다. 서윤아는 쪽지를 읽고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정미가 저녁에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은 안 여셨는데요. 그 쪽지를 베개 밑에 넣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오늘 저녁에 죽 한 그릇 드셨어요. 한정우의 면회가 거부된 그 주말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박순덕이 시장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윤아의 잠긴 병실 문 앞에서 30분을 버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덕이 안으로 들어가 서윤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가 사라지면 서영이가 남긴 것도 다 사라져. 재단도 없어지고 장학금 받는 아이들도 없어져. 그게 서영이가 원하는 거야? 서윤아가 박순덕의 품에 안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살아있으면 돼. 그게 전부야. 한편 한정우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진우형과 밤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출연금 300억 원이 개인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점은 매각 전에 만들어둔 자산 확인 보고서와 증권사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진상철이 만들어낸 자료였습니다. 과거 10년간 한정우의 개인 통장과 회사 통장 사이에 오간 돈 내역에서 월급이나 배당금을 받은 정당한 맥락을 일부러 빼고 금액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돈이 뒤섞여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우현이 말했습니다. 원래 은행 거래 기록과 세금 신고 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하면 진상철 쪽 자료가 편집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작업에 2주에서 3주가 걸리는데 출석은 일주일 뒤입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일단 가서 매각 전 보고서하고 증권사 기록으로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대조 작업은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해. 검찰 소명 준비와 동시에 오태식이 따로 확보해둔 재민의 리조트 사업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재민이 직무대행을 맡은 뒤 2달에 걸쳐 리조트 사업에 회사 돈 5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재민이 취임하자마자 긴급 안건으로 올려서 최수연 측 이사들의 형식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시행사 대표 윤기현의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투입된 5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이 윤기현 개인 통장을 거쳐 여러 차례에 나누어 재민의 다른 이름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잡혔습니다. 한정우는 이 자료를 바로 공개하면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회장님 돈이 개인 돈이라는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재민 씨 건을 덮으면 회장님이 억울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한정우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써라. 진 의원은 오태식의 자료 확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폈습니다. 오태식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정리한 것이었고, 한성그룹 규정상 비서실장은 대주주인 회장에게 경영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대행의 경영활동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했습니다. 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오태식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수연은 남편이 아들의 자금 빼돌리기 정황을 잡았다는 소식을 재민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즉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기현이랑 계약서 전부 파기해. 그 통장도 바로 닫아. 그러나 오태식이 공증사무소에 맡겨둔 원본 계약서와 금융당국에 남아있는 통장 거래 기록은 없앨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수연이 진상철에게 물었습니다. 고발을 취하하면 상황이 나아져? 진상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손을 댄 이상 고발을 거둬도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민 씨 건이 검찰에 들어가면 고발한 쪽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자기가 세운 전략이 아들에게 향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처음으로 밀려왔습니다. 한정우는 검찰 출석 전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윤아의 닫힌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쪽지 한 장과 서영의 그림 엽서, 복사본을 함께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꽃밭 위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유정미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림 엽서를 꺼내서 한참 보시더니 벽에 다시 붙이셨어요. 한정우는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서영의 원본 그림 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모두 잃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검찰 출석에서 그리고 그 뒤 이사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같은 시각 최수연은 자기 서재에서 진상철과의 통화를 끝내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한성그룹 안주인의 자리가 아들의 잘못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지만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최수연은 입을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고도 자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료를 꺼내면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참아 하겠어요? 재민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검찰 출석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변호사 진우형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습니다. 4시간에 걸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한정우는 재단에 넣은 300억 원의 출처를 3가지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주식을 팔기 전에 만들어둔 자산 확인 보고서, 증권사의 매각 기록,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 진우현이 추가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발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원본 은행 기록을 대조해 보시면 고발인 측 자료에서 월급 수령과 배당금 이체 내역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된 자료입니다. 수사관이 두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더 꺼내 수사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한성그룹 대주주로서 회사 재산을 지키기 위한 내부 고발 자료입니다. 재민이 직무대행 기간에 집행한 리조트 사업 500억 원의 자금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기현의 껍데기 회사를 거쳐
200억 원이 여러 차례에 나뉘어 재민의 다른 이름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경로가 도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우현이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한 오태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적용을 함께 신청합니다. 검찰 출석 3일 뒤 한정우는 한성그룹 이사회에 긴급 안건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재민 측에서 즉시 반발했습니다. 직무정지된 사람이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까? 진우현이 서류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안건 상정권은 직무정지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한정우가 발언권을 요청하자 재민과 최수연 측 이사들이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그때 사회이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주주가 특별감사를 요청하는데 당사자 말도 안 듣고 표결하면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30분만 들으십시오. 한정우에게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정우는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재단 출연금 300억 원의 출처가 개인 주식 매각 대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사 보고서를 이사 전원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재민이 집행한 리조트 사업 500억 원의 돈 흐름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윤기현 시행사로 빠져나간 돈, 윤기현 개인 통장을 거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0억 원이 재민의 다른 이름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경로. 화살표와 숫자가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기 혐의를 벗으려고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정우가 오태식에게 눈짓했습니다. 오태식이 서류 뭉치를 이사 전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보관해둔 원본 계약서였습니다. 윤기현 시행사와 재민의 서명이 나란히 찍힌 이면 계약서와 다른 이름 통장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수연 측 사회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다가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사회는 한정우의 직무정지를 즉시 해제하고 재민의 직무대행 자격을 박탈하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찬성 9, 반대 2. 이어서 리조트 사업 전체 자금에 대해 외부 대형 회계법인에 특별감사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우가 이사 전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귀하되 책임을 지겠습니다. 1년 안에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2주에 걸쳐 외부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민의 리조트 자금 200억 원이 되돌아온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감사 결과와 한정우의 소명 자료, 원본 은행 기록 대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정우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재민의 자금 빼돌리기 건에 대한 별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수연은 본사 회장실 앞 복도에서 한정우를 붙잡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이만 살려줘. 그 애는 내가 잘못 키운 거야. 한정우가 최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서윤아한테 한 것처럼 너랑 재민이를 내버리면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최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재민이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건 피할 수 없어. 대신 빼돌린 돈 전액을 회사에 돌려놓고 스스로 자수하면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내겠다. 최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민은 진우현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200억 원 전액을 한성그룹에 돌려놓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한정우가 접견실에 면회를 갔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는데 제일 나쁜 부분만 닮았습니다.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려고 무리한 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한정우가 재민의 맞은편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서영이라는 아이를 잃고 나서야 사람이 뭔지 알았다. 이제부터 바꾸면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한 자리였습니다. 한정우는 회장직에 복귀한 뒤 내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수연의 개인 비서 홍주영이 서윤아의 과거 사진과 반지하방 사진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홍주영을 해임 처리했습니다. 최수연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오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상의 보복은 없다. 병원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의 설득과 한정우가 이사회에서 복귀했다는 소식을 유정미를 통해 전해 들은 서윤아가 닫아두었던 커튼을 열었습니다. 재활치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가 일주일 만에 병실을 찾아왔을 때 서윤아는 문을 열어둔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문 앞에 서자 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동안 나만 도망치려 했어. 미안해. 한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칠 권리는 내한테 있었어. 미안한 건 나야. 서윤아는 그 뒤로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병실에서 컴퓨터를 열어 재단 홈페이지의 장학금 신청서를 직접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의 부모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편지에는 반드시 서영의 그림 복사본을 함께 넣었고 매번 같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정우는 복귀 후 첫 공식 결정으로 1년 안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뽑는 절차를 시작하면서 남은 시간을 재단 운영과 서윤아의 완전한 회복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윤아의 기억이 거의 다 돌아온 시점이었습니다. 정혜원이 서윤아에게 퇴원 판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한정우가 서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집을 마련하겠다. 서윤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서영이가 일기장에 그려놓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싶어. 한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영의 일기장 속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양양 바닷가에서 엄마랑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 서윤아가 한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서영이의 꽃밭은 같이 가꾸자.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 준비와 함께 한정우는 최수연에게 이혼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서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 최수연은 재산을 나누는 조건을 따지겠다고 했고 양쪽 변호사를 통해 최수연이 결혼 기간 동안 기여한 몫에 맞는 재산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20년 전 서윤아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는 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양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 하나 알아봐줘. 큰 집 아니어도 돼. 마당에 꽃밭 가꿀 수 있고 바다 보이는 집이면 돼. 오태식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직 은퇴를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정우는 마지막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한 뒤 퇴임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30년간 숫자만 쫓았던 사람이 뒤늦게 사람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의 대부분은 제가 한때 버렸던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지만 한정우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퇴임 직전 한정우는
마지막 개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은평구 반지하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딸 서영의 유골함을 수습하여 양양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옮겼습니다. 소박한 추모식이었습니다. 서윤아와 박순덕, 강미영 모자, 간호사 이수진이 함께했습니다. 서윤아가 직접 고른 벚나무 묘목을 심고 그 아래 서영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표석을 세웠습니다. 서윤아가 딸의 표석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죽으려 했던 건지 그냥 걸었던 건지 나도 모르겠어. 박순덕이 서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영이가 좋아했던 바다를 보고 싶었어. 그날 밤에 무작정 걸었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까지 왔어. 서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정우는 서윤아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언덕 위 벚나무 묘목의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한정우는 은퇴 후 서윤아와 함께 오태식이 찾아준 양양 바닷가 마을의 단층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윤아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옆에 딸린 별채에서 지낼게. 한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본체에서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정우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산책했고 서윤아는 별채에서 딸이 즐겨 그리던 수채화를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만 함께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말은 재단 운영 현황과 장학생들 소식이 대부분이었고 지나간 일은 서윤아가 먼저 꺼내지 않는 한정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순덕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장에서 반찬을 잔뜩 싸들고 양양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순덕이 서윤아의 팔뚝을 잡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좀 살 좀 쪄야지.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서윤아가 웃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이후 처음으로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영의 꽃밭 재단은 설립 1년 만에 소아암 아이 3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병을 이겨낸 아이 15명에게 예술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서윤아가 직접 쓴 격려 편지는 화나 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고 재단 홈페이지에 감사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아는 그 편지에 하나하나 답장을 쓰는 것을 매일의 일과로 삼았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큰 사업으로 서영의 온라인 계정에 남아있던 수채화 50점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정우와 서윤아가 함께 전시 구성을 준비하면서 둘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서윤아가 그림 배치를 설명하다가 한 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서영이가 세 번째 항암 끝나고 그린 거야. 그때 내가 울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꼭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줬어. 서윤아가 한정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마워. 한정우가 서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틀어 그리고 이혼 후 20년을 합쳐 서윤아가 한정우에게 처음으로 건넨 고마움이었습니다. 재미는 자수와 전액 반환, 반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성그룹과 상관없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정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던 편지가 달이 갈수록 바뀌어 갔습니다. 아버지가 서윤아 씨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잘못을 똑바로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우는 재민의 편지를 서재 서랍에 한 통씩 모아두었습니다. 답장에는 조언이나 훈계를 적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건강해라. 가끔 서영의 그림 엽서, 복사본을 넣으면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네가 만나보지 못한 누나의 그림이다. 이 아이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최수연은 이혼 후
강남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재민이 추석에 양양의 한정우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최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갈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야. 최수연은 재단 홈페이지에 매달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돈을 보냈습니다. 재단 사무국 직원만 알고 있었고 한정우와 서윤아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수연이 직접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수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이자 참여였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이 왔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 서영의 수채화 50점이 걸렸습니다. 서영이의 꽃밭 19회의 빛이라는 제목 아래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개막식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영과 같은 병동에 있었던 아이들의 가족, 전통시장 상인들, 간호사 이수진, 강미영과 아들 도윤, 속초 요양시설 간병인 유정미, 서영의 짧은 삶을 기억하거나 서윤아의 회복을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서영의 마지막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꽃밭 위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강미영에게 보냈던 엽서와 같은 구도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림 옆 벽에 서영의 편지 중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면 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도윤이 서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 한 점을 내밀었습니다. 서영과 자신이 병동에서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영이가 힘들 때 저한테 웃어줘서 제가 이식을 견딜 수 있었어요. 서윤아가 도윤의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자기 딸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정우와 서윤아는 서영의 마지막 그림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윤아가 그림을 바라보다가 한정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그려놓은 가족의 모습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저녁 양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별채 말고 큰 집에서 지내도 되겠어? 한정우의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러자. 양양집에 돌아온 서윤아가 별채에서 짐을 옮기는 동안 한정우는 마당에 서서 언덕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의 벚나무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서윤아가 본체 현관에 서서 한정우를 불렀습니다. 뭐해? 들어와. 한정우가 돌아서는 순간 딸이 그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꽃밭 위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그 구도가 지금 이 자리에 겹쳐졌습니다. 1년 뒤 봄이었습니다. 양양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는 서윤아가 가꾼 꽃밭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워진 작은 이젤 위에 서윤아가 새로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밭 위에 세 사람이 서 있되 가운데 소녀의 자리에 벚나무 한 그루가 활짝 피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이젤 위 그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한정우와 서윤아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꽃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 벚나무에서 바람에 실려온 꽃잎 몇 장이 마당의 꽃밭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아가 이젤 위 그림 속 벚나무와 언덕 위 벚나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한정우에게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고요는 20년 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고요였습니다. 한정우는 30년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 여자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한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아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에서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쫓겨날 때도, 딸의 장례를 혼자 치를 때도 한정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유골함을 서랍장 위에 모시고 매일 꽃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서영이는 19회의 짧은 생 동안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꽃밭 위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을 그렸고 마지막 편지에 아빠를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양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 핀 꽃밭과 언덕 위 벚나무에서 날아온 꽃잎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